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국정 현안을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다시 펼쳐지는 듯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지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있었던 일이 새로 공개되면서 본회의 있는 정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 대비 전이었는데요. 호된 신고식이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질문 드리는 그 겁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가치를 부정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가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복권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인사말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 반발 메시지가 온몸으로 표출되네요. 네, 헌정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기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예 이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이 대정부 질문하는 와중에 110명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회 과정 속에서 또 제대로 된 국회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양쪽에서의 비판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서 인사말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죠.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로서 명분으로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검찰 개혁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전에 이제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뭐 야당에서도 좀 이런 혹독한 신고식을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의사표시가 장관이라는 이름까지도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고 야당은 그걸 견제하는 건데, 아예 장관이라는 직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국회로서의 정치적 의사표시 한계를 좀 넘은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대정부 질문 주요 장면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수색 당사자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와 조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처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팀 중에 어느 누구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조인이 보시기엔 이 장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질문 자체에도 약간의 오류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통화를 한 거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뭐 조국 장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끊었어야 맞다라고 네. 하는데 왜 제가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했냐면 전화를 거신 건 아니고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어느 누가 나가 있는지 현장 파악을 하고 네.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라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수동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네. 통화를 한 거였고 그 내용 역시 이제 양쪽의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도 처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수사 자체가 수사가 피의자나 피고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수색이었어요.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것만으로 뭐 부적절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무리스럽다. 적극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기보다는 전화를 바꿔줘서 이제 받게 된 통화를 하게 그렇죠.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계기였었고 예.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수사에 대한 지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과 통화가 된 사실 자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좀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권의 주장인데요. 인사권 등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선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그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이 출근하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됐던 모든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조국 장관도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으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조국 장관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아내가 만약에 검사 현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을 바꿔줬다라면 조국 장관 스스로 말대로 이 부분에 대한 통화가 적절치 못함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조국 장관이 100번을 양보해서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됐다면 이 모든 얘기는 현장에서 입회한 변호인에게 얘기를 전달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에 대한 건강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 현장에 있었고요. 당시에 11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압수수색 기간이 네. 길었다는 것도 변호인이 꼼꼼하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등을 따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을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조금 더해서 앞서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후보자 시절에 동양대 총장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이것을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통화한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거란 예상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동양대 총장과 거의 판박이 같은 형태예요. 이제 부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신이 건네받아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지금 온 가족이 아들과 딸마저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주 냉정하게 이거를 판단해서 끊는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네. 뭐가 있냐면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의 대상자 모두에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어떤 혐의로 당신이 압수수색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변호인이 들어갔었을 때 이거를 압수수색할 때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영장을 새로 받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의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물건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막았었던 게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미리 말한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최소한 조국 장관이 직접 통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찰 역시도 그 과정에서 100% 어떻게 보면 네. 모든 걸 다 지켰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조국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의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총회 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이것은 외압으로 직권 남용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 탄핵사유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사유입니다. 네, 바로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왔는데 바른미래당도 같은 기조입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일선 현장의 검사에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 통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장관의 직무 속에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 네. 같고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알았지만 헌법을 통해서 국무위원도 분명하게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탄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 300명 정원 중에 200명 3분의 2의 의석의 네.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 국무위원의 탄핵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요건이 좀 더 간단합니다. 따라서 과반의 의석이 있게 되면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기 더 나아가서 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까지만 같이 함께 동의를 해준다라면은 국회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는 맞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일단 직권 남용이 되려면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남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직접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면 그게 직권 남용이 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 더군다나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서 법 위반 사유를 예. 따져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 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는 저런 얘기가 뭐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실제 탄핵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의후에 속개된 질문에서도 이 논란은 계속됐고요. 수사팀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조국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장관이 했던 그런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 일체 물론 제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 대한민국 네, 후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떤 통화를 통제할 수 있거나 끊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고 나서 단순하게 처의 건강을 고려한 얘기들에 당부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수회에 얘기했기 때문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관계자의 얘기고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꼼꼼히 해당 지역에서 공간에서 압수수색물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해라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라면은 일선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통화 자체와 얘기했던 내용들 모두가 다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 이슈들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후회하고 있다는 조국 장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 조국 장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장관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단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의 아마 그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 장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관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권익위에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 장관이 본인이 직접 수사에 대해서 일처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사실 이제 이 전화 가지고 검찰에서도 뭐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바로 나와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반격을 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라서 내가 앞으로 당신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서 뭐 압력을 행사하겠다 네.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고요. 저 질문 자체가 소환되면 그럼 질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수사는 애초에 조국 장관의 소환을 거의 예정하다시피 하고 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 소환 정도는 할 것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인 시각인데 저기서 소환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그냥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이었죠.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 장관이 이전 회장이 수감돼 있을 당시에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질의 장면 보시죠. 구속돼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호진 전 회장은 아시다시피 병세 때문에 보석을 받고 이후에 음주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 끝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 언젠가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교수의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조국 장관은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업무를 시작했지만 공직을 시작했지만 이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아무리 본인이 과거에 선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동안 재벌에 관해서 특히 법적인 엄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조국 장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이 아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석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죄를 감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재벌에 대한 보석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민주진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석으로 나와서 그 상태에 대한 간호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간암 치료를 받겠다고 나와놓고 술과 담배를 통해서 황제의 보석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 조국 장관이 과연 인간적인 도리로서라도 이렇게 탄원서를 과거에 제출했던 것이 온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오늘 국회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도리를 고려해야 될 만한 어떤 인연이 깊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할 때 도움을 받았다라는 개인적으로 거고요. 받은 장학금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재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당시 태광그룹의 재단이 있었고 저기에 이제 단체 그 어떤 장학생 선발을 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탄원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재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과 재벌과 연관된 일을 하는 거를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대기업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과 아예 연을 끊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것과 재벌과 연을 끊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또 이 당시에 저 처벌과 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호진 회장이 이후에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건 맞지만 그때 당시 보석을 신청했을 때는 간암수술을 위한 병보석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보석으로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였던 건데 이후에 이호진 회장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거를 예측하고 이 사람은 문제가 될 사람이니까 보석 탄원서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모순이 아닐까. 그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 건의한 거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답변을 내놔서 실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건지 궁금증이 많거든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을 위반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취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네. 때문에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회 있었던 칼럼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니라 네. 청와대에 있는 강기적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임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국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냐 마냐 등에 대한 기로들이 또 다시 한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낙연 총리 혹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청와대에서 과거에도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인사들이 있으면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이 기조를 어디까지 수정하거나 변환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쯤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무총리로서는 최선의 답변을 내놨다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 텄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이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바로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조 장관에게는 이 총리의 답변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 장관도 일부만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밝혀왔지만 다른 부분의 공정성에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 못했다, 스스로를 반성한다라는 말씀도 했었고요.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자녀의 입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부나 여당이나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의 문제로 사실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싸움의 빌미로만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정쟁이 대결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아픈 부분 이런 걸 들추기식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손해보는 쪽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이 상처를 보듬어 줄까를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야권의 화력이 거셌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 보시죠.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 때마다 수사의 칼날이 여야를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 좀 보고를 드려라. 자꾸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했다는 사실,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알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수사 관계자가 통화했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하고 그 통화를 한 검사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식 교수밖에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주위에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울 텐데 이 상황이 직접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고 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의 이 조국 장관의 해명,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한 해명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부적절하게 느꼈고 우리는 부담 느꼈다라는 또 반격까지 검찰에서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김종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확실시 뭐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검찰에서 야당 의원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부각하는데 여당은 당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한 설득력이 되는 오늘 장면들이었습니까? 대정부 질문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선상에서 인정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으로 가져왔던 피의사실 공표, 수사 상황에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검찰 개혁을 얘기하게 되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결국은 네. 검찰이 야당에게 알려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부 고발,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검찰의 이 현장 압수해가는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가족에 해당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상황을 흘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고발한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봐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곤 하는데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김용판 청장이 전화를 했던 사실을 두고 지금에야 비로소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 본인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그만 상황까지도 용납하지 못했던 단호한 그런 법적인 정의를 네. 보여줬던 게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지금같이 검찰의 문제만으로 몰아갈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스티스 리그라는 당내 기구를 만들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할리우드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쿠아맨 이런 캐릭터들이 맞아요. 뭐 모여서 히어로들이 정의에 등장하는. 맞서서 네. 정의를 위하여 악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어떤 건데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뭔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정의를 더 앞서서 구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리그에 모이신 분들이 좀 신선함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 그 얼굴들이 너무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활동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황교안 대표의 출범식 발언 들어보죠.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할 어벤져스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의와 공정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무너지고 또 특별히 조국 사태로 문제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저스티스 리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어벤져스라는 단어를 써서 히어로를 자처하네요. 네,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는 조금 다른 영화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지고 많은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지만 그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한국당이 조금 더 나서서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풀어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시나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채용에 관한 문제, 공정성의 문제, 납세나 병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은 법을 만드는 입법의 공간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라고 답변하는 비율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전국이 꽁꽁 묶여 있는 거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당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자칫 당 입장에서는 좀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지나간 정권을 향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적폐를 규정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속도를 높여왔는데요. 적폐의 반대말은 사실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선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인사의 면면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촛불 정신을 상징하는 인사가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들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니까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과 그 뒤로 드러난 행동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한국당이 만약 이러한 조국 장관의 문제를 불의로 치부하고 또 다른 정의를 외치게 된다면 그 정의 이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의와 부정의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만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공정의 잣대라는 것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제도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꿔내야 되거든요. 이 제도의 측면에서 바꿔낼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마 떠나갔던 많은 대중들의 관심들을 사로잡는 한국당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좀 다소 식상하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는데요. 멤버들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동위원장으로 정영기 지금 정책위원장 맡고 한국당 계신 분이고 정책위원장, 박선영 예. 동대 교수가 지금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문부터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있고 박영재 의원도 있고요. 간사는 김연아 의원인데 눈에 띄는 분이 사실 이제 배현진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제가 왜 눈에 띄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대변인으로 참가하는데 최근까지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 네. 함께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하는 유튜브 방송도 같이 운영을 해주셨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최근에 뭐 조국 그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을 많이 세우기도 했었던 지도부와 특히 세우고 그런데 어떻게 또 배현진 대변인이 배현진 위원장이 저스티스 리그의 대변인으로 나서게 됐는지 약간 이 부분이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증을 낳게 하기는 합니다. 네. 그 부분 말고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함은 좀 떨어지네요. 네. 지금 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들어있고 지금 면면을 보니까 이 저스티스 리그를 시작으로 어떤 조국 장관의 이슈를 가운데 두고 보수 통합의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개파를 좀 초월하는 모습들을 네네. 그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성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동산 값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부의 지도 속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네. 김연아 의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 안에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면을 바탕으로 조금은 젊은 인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조금 더 깊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스티스 리그 어떻게 활동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권 밖에 법조계와 학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변호사 1,036명이 퇴진 촉구 시국 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반대로 지금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교수와 연구자들은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각자 이 사건, 이 일을 둘러싼 시각이 그만큼 크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견도 나뉘어 있는데 그 내부에는 또 세심한 어떤 더 다른 내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의 방향 자체, 수사의 방식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제한점,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은 어찌 보면 양쪽이 너무나 너무 선명할 정도로 지금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라도 얻어내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아젠다라고 할까요? 그거를
야권이냐 여권이냐 어느 쪽에서 먼저 잡아나가에 따라서 이 어떤 사태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득실이 크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나누어 있는 전국도 여론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잡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교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누가 그 물꼬를 먼저 터나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여권 입장에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 나아가서 대한정치연대까지 합심해서 탄핵안을 가결시키게 되면은 헌재로 넘어가는 가결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는 불명예 퇴진의 속도를 거치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 네.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은 부담은 다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장관의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내서 지금 갈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공론들을 좀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조국 장관이 좀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의 출구 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검찰 수사의 최종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여요. 네. 그게 나오지 않고는 어떤 의견도 지금으로서는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요.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 포커스는 모두 조국 장관에게 맞춰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